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진짜 힘들다, 어렵다라는 표현도 뭐 그보다 더 큰 표현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되는데 뭐 있어요 혹시? 그냥 그거 아닐까요? 뭐요? 곡소리도 안 난다 이제. 아, 이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면 소리도 못 지르는 그 정도. 원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곡소리 나면 매수였는데 곡소리가 그게 아니라 곡소리도 안 나야 그때가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정말 얘기. 고요한. 그래서 어제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 나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뭐 그대로 연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아 진짜 그대로 이것도 지옥이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실적 발표에도 안 먹혔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또 속았지 이러면서 오늘 밤에 또 뺄 수도 있죠. 근데 시게이트라든지 블룸에너지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약간의 좀 숨통은 트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내일이 FOMC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메타 실적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뭐 내일을 앞두고 오늘은 약간의 좀 소강 상태였다라고 보고 내일이 진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내일도 아니네요. 내일 본장도 뭐 약간 좀 그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내일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부터는 이제 또 뭔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수 볼까요? 네 지수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진짜 고투 헬이었어요. 나스닥이 계속 밀리면서 여기서 뭐 마이크론 10% 넘게 하락하고 뭐 샌디스크 거의 뭐 15% 넘게 폭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한국장의 어떤 두려움, 한국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빠지니까 그거 영향을 그대로 연결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의견이고 잠시 후에 뉴스에 연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분석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그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창신 메모리 뭐 상장과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뭔가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예, 뭐 예를 들면 창신 조사 다 메모리가 너무 뭔가 뭐 많은 이득을 부풀렸다? 취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창신 메모리가 미국에 상장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중국 현지에 상장했는데 뭘 어떻게 본다는 건지. 그래서 뭐 그냥 뭐 우연히 요 타이밍이 맞았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반등을 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요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린라이트 많아요. 구글도 상승했고요. 애플은 시가총액 5조 달러 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앞두고 1%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 대부분 좋았어요. 그냥 뭐 이게 우리 이제 반도체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좀 아쉬울 뿐이지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게이트 7.6%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덕분에 4%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KLA가 조금 아쉬웠어요. 얘까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테라다인이 지금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게이트 테라다인이 호실적에 지금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살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룸에너지도 현재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11%를 뺐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상으로 다 만회했네요. 들어올리고 있죠. 근데 뭐
이래놓고 또 이제 우리 인텔도 한번 속았고 마이크론도 한번 속았으니까 예, 그것도 모르죠. 오늘 밤에 어떻게 이게 될지.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대를 너무 크게 품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그만큼 많이 내려오긴 했구나. AI 하드웨어 섹터가 이제는 실적을 발표하면 조금은 일단 반응을 하긴 하는구나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도 이거보다 이제 애프터아워 퍼포먼스를 보시면 여기에 블룸에너지가 안 보이네요. 뭐 이걸로 보는 걸로 블룸에너지 할게요. 꽤 컸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게요. 네. 쪼그라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도 시간 외에 좀 만회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4.6%, 내일 FOMC를 앞두고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1.4, 그리고 국제유가는 70곳까지 떨어졌네요. 네. 이게 사실 내일을 위한 첫 번째 퍼즐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뭐 금리는 이제 내일 동결이 나올지 말지 뭐 내일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야 10년물 국채 금리는 4.6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유가가 먼저 떨어져야 그래도 금리도 방향을 좀 꺾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79까지 좀 떨어졌네요. 네. 근데 금값이 좀 떨어진 거는 아쉽고 비트코인 떨어진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금리가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퍼즐이 또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시 맞춰봐야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밤사이 소식들 한번 시장 분석들 내용 보도록 하죠. 나스닥백이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맞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10% 그러니까 6월의 레코드 이후에 10% 더 빠지면서 이제 10%면 조정, 20%면 약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점 대비. 예, 그래서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힌트가 있었던 게 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S&P 500 동일 가중, 이제 동일 가중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으로 시가총액 높은 게 더 큰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S&P 500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500개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그래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오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 어쩌면 뭐 혹시 모를 반도체 이거 뭐 계속 날아가는데 이거 AI 또 끝나고 버블이고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깔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반도체. 아무래도 뭐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AI 하드웨어 섹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게 반도체가 되는 거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요거는 고점 대비해서 10%가 아니라 2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세장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코닝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코닝이 이제 광통신 관련 주고 다 같은 AI 하드웨어 섹터 안에 있으니까. 실적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왔어요. 두 자릿수 폭락이 나왔고, 그걸 빼면은 사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새로운 악재가 던져진 건 아니거든요. 어제 나왔던 그다음 DUV 장비 이슈라든지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 여파 잔여를 계속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보고 있는 거는 화요일 한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면서 월가의 약세에 이은 반도체 업체들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서든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아야 서로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건데 둘 다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낮에 빠지고 밤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7월이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이런 결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반도체가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의 어떤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11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이었다라는 얘기 분석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이나 피어스, 뭐 차이나 임팩트 뭐 이런 얘기들 요즘 하던데 DUV가 중국에서 생산되면 그러면 메모리 생산
생산량이 뭐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얹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뭐 ARM, 아스테라랩스, 마벨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SKHY, 하이닉스, ADR, 인텔, 뭐 코이어런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권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그것보다 지금 한 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어쨌든 상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누군가는 뭐 지금에야 이런 게 뭐 잘 안 들리죠. 그렇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반도체 어쨌든 올해는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도 일단 월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 종목이 지금 51선을 이탈했거든요. 전 종목이요? 네, 모든 종목 0%예요. 51선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와, 저랬던 적도 되게 이례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뭐 이 결과가 또 똑같이 이렇게 막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빠져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일 수 있겠죠. 그 누군가는 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AI의 어떤 뭐 AI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요 정도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해서 손이 안 나간다는 게 문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여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이제 코닝이 어제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리기는 했고 네. 샌디스크도 최근에 한 이틀 동안 폭락이 나왔고 마벨은 코닝 때문에 더 빠진 거예요. 광통신이라서. 그리고 뭐 인텔, 램리서치, KLA 요거 장비주들은 ASML의 그 DUV 임팩트 이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쭉 보다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IBM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사이사이에 껴있거든요. 같이 빠진 종목들로. 캐터필러도 꽤 많이 빠졌고요. 결론적으로 캐터필러는 뭐 중장비 업체인데 왜 빠졌느냐, 이게 AI 하드웨어 섹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루멘텀만큼이나 시게이트만큼이나 좀 빠진 건데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여서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뭐 테슬라는 AI 하드웨어도 아니니까 그냥 성장주 쪽으로 밸류를 좀 높게 줬던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시즌 들어와서 그 굉장히 그 허들이 좀 높아졌다 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꿈을 먹고 자라난 주식들을 조금 빼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세미컨덕터 ETF 기준으로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아직은 좀 더 해볼 만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200일선이 405달러까지 깨면은 200일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달라지죠. 그렇죠. 200일선도. 계속 얘가 네.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그쵸. 과거에 좋았던 것들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언젠가 만나겠죠.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위험 보상 비율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제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사서 먹을 확률이 높을까, 여기서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런 매력적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딱 봤을 때 되게 혹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은 혹하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계좌에 있는 현금은 현금도 없죠. 예, 없다. 지금 손도 안 나가죠. 다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자꾸 시장이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체말로 뭐 억가를 당한다. 그쵸. 하죠. 뭐만 얘기해도 이거 예전에 분명히 다 괜찮았다라고 했던 건데 다 그걸 끄집어 와서 이만큼 부풀려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에너지가 또 실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뭐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뭐 국장은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굴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장은 이제 그래도 다른 종목들 초록불을 켜주잖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다 같이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전체 시장이 막 폭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실제로도 폭락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아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에서는 뭔가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다 그냥 하락해 버리니까 이거 뭐 분석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데 미국장을 보면서 밤에 조금씩 이제 약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제 무슨 행동을 했냐면 네. 시총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 네.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하나하나 다 차트를 눌러봤어요. 음. 물론 다 우하향 대부분 그러겠는데 박스권을 그려내는 몇몇 종목들이 있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있죠. 보면은 네. 뭐 금융주나 음. 화장품주 이런 약간 실적 얘기를 항상 하는 그런 뭐 증권주 이런 방어주 쪽 네. 업종들은 버텨내는 걸 보고서 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구나. 그쵸. 예, 네. 쏠림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기에는 아 우리가 좀 여전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약간은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 쿠션 역할을 많이 해주잖아요. 반대로. 지금. 근데 소프트웨어가 막 엄청 좋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오픈형 모델, 개방형 모델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방형 모델이 좀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랑 좀 구분이 되는 건데 프론티어 모델은 엔스로픽과 오픈 AI와 구글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흔히 뭐 클로드, 제미나이, 그다음에 챗GPT 이렇게 좀 엄청나게 발전해 하고 있고 엄청나게 빠르고 정말 막 인류의 뭐 보안 시스템을 다 위협한다라고 할 정도의 그 강력한 LLM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프론티어 모델인데 사실 지금의 어떤 제가 AI 하드웨어가 쉬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도 매일같이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굳이 프론티어 모델이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막 그렇게까지 좋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데다가 그거 쓰면은 토큰 비용도 많이 나간다며. 그러면 사실 이제 AI가 대중화되고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수요가 막 더 확산되려면 사람들이 막 에이전트 AI를 막 엄청 쓰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러게요. 이걸 피부로 더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지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돈을 지불하면서 개인이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많잖아요. 적어요. 그리고 그게 못 가죠. 왜냐하면 토큰 비용 때문에 아예 LLM 만든 기업들도 고민이고 네. 사실 그게 진짜 대중화가 되려면 저는 기업단에서 AX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도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토큰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좀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 번 맛보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산이라도 막 쓰게 되는 거고 막 요렇게 되면서 이제 저가형이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막 안 지어주잖아요. 막 반대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네.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데 그거 억지로 밀어붙여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AI 하드웨어 섹터가 지금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젠슨 왕이 막 필두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오픈형 모델을 해야 된다. 프론티어만 지금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픈형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그래야 중국산 저가랑도 경쟁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것들을 당연히 개발하고 네. 고사양을 개발하겠지만 제너럴한 것들도 많이 개발해서 그쵸. 이게 확산이 되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 막 엄청 많은 기업들이 아. 동참한 표들 네네. 제가 한 이틀 동안 네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지금은 프론티어 모델은 다 해줍니다. A부터 G까지 다 해주지만 네. 그런 오픈형 모델로 가면 이제 동참해서 같이 역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사람도 생각보다 프론티어 모델이 들어가면 AI로 인해서 고용이 확 줄겠네?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 모델과 어떤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이 막 뜨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럼 더 좋은 거 써야지, 더 좋은 GPU 써야지. 메모리 더 많이 써야지 하면서 그쪽이 내러티브를 좀 가져갈 거고 지금은 오픈형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이쪽이 죽고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올라버리고.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엔스로픽 CEO 아모데이가 개방형 AI에 대해서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론티어 모델을 계속 끌고 나가야 밀려줘야 되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니까
개방형 AI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발전과 상장도 해야 되는데 그 내러티브가 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막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엔트로픽의 그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정확히 그 네. 차이입니다. 엔비디아는 개방형이 많이 쓰이고 그쵸. 그래서 AI 대중화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본인 거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럼요. 입장이고 엔스로픽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의 우월함을 좀 더 알려야 그쵸. 예, 그래야 프론티어 프리미엄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어떤 전략의 차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애플은 프리미엄으로 내 거 다 써. 폰까지 하드웨어까지 내 거 다 써. 이거인데 안드로이드는 폼 팩터를 못 만드니까 이제 막 물론 구글폰도 있지만 뭐 삼성이랑 하고 뭐 곳곳에 있는 그쵸. 업체들이랑 막 이렇게 해서 네. 해를 넓혔잖아요. 예, 약간 그런 차이에서 좀 기인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엔스로픽이 곧 상장을 해야 되니까 연매출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게 비교하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어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네.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이 원래 되게 막 손도 안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팀이 됐어요. 어떻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이 약간 조금 시장의 내러티브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 자기네들이 이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팀에 돼서 엄청 로비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에다가 아. 우리 프론티어 모델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8월 1일에 정부 평가 대상 AI 모델이 선정된대요.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거를 좀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시장이 약간 좀 재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과 오픈형 모델의 그 헤게모니 싸움 그런 것들은 넓게 봤을 때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랑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아마 많은 얘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문샷 AI는 블랙을 어디서 구했는지 블랙을 자꾸 추가로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미 K4를 만드는 데 있어서 블랙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프론티어 모델이잖아요. 네. 이 키미 K3, K4가 그런 경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젠슨 CEO가 이제 러트닉 장관이랑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회담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년 내에 컴퓨팅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야라고 하면 또 반도체 악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오려면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AI 모델이 아주 똑똑하고 효율적이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뭐 AGI까지 발전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는 그 미래가 2년 안에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인간의 주의 집중력이 한계 요인이 된다면 그러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하락이 멈추고 규모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어쨌든 그 프리미엄 모델, 프론티어 모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계속 이렇게 계속 많이 발전하다 보면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가고 그쵸.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가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막 우려하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오겠어? 진짜 오겠어? 하는데 어떻게 지금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역사상 가장 혐오받는 예측이 될 것 같아요. 혐오받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테이블에서 두드려 보고 금융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빚도 많이 내고 부채도 많고 야 이러다 얘네 다 망해 이러지만 네. 실무에서 이렇게 계속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걸 진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업에 속해 있는 네. 사람들은 저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곁에서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래도 될까? 되나? 될까? 이런 약간 이제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진짜로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의심의 시즌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이 증명을 해내야 되고 프론티어 모델이 진짜 쓸모가 있습니다. 왜 이걸 더 밀어줘야 되는지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지금 뭐 로비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오늘 기준으로 바로 내일 증명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뭐 어떤 기준이 이게 쫙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서서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팡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엔스로픽 상장 즈음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을에 그게 된 왜냐하면 상장을 하려면 보여줘야 되니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엄청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자꾸 막 오픈형 모델 나오지, 중국 모델 나오지. 너네가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엔트로피 상장이 지금 9월 정도로 예정. 9월, 10월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11월이고요. 그 즈음이고요. 역사적으로 10월에는 시장이 좋았다고 하고요. 10월부터 좋아지죠. 뭔가 타이밍은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스케일링 법칙 얘기까지 해봤고 네. 이제 전쟁 얘기는 살짝 들어왔나 봐요. 국제유가도 79달러로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 네. 이란이 이제는 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뭐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할 거고 담수화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뭐 이게 회담을 하고 있기는 한 건지 좀 모르겠어요. 뭐 이란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뭐 나오는 뉴스들을 좀 더 보면 사우디랑 오만이랑 이란은 전화 통화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뭐 구톡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는 그 사이에 네타냐후를 만나고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젤렌스키랑도 뭔가 이제 뭐 전쟁을 또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간 선거 시즌 맞춰서 유가를 조금 뭐 크게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타냐후랑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른 국가들이 설득하려고 나서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란한테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통제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뭐 분쟁 해결의 어떤 관건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은 그거 주면 나야 땡큐지 하면서 이란과 오만은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느냐. 이제 오만도 아예 그냥 받는 걸로 했네요. 뭐 아예 뭐 장사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랑 회담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 라는 리뷰를 내놨습니다. 저분은 지금 굉장히 자리가 위태위태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나와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두 사람의 어떤 의견 일치가 있었다면 그 의견 갖고 가서 뭐 이란이랑 다시 합치를 보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아래쪽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전쟁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산 로봇이랑 인버터 수입 금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움직임을 간밤에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리서치 기관에서는 인상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온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동결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해야지 약간 워시도 중간 선거 전에 명분이 생기고 차라리 트럼프도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7월에 하는 게 낫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막 하더라고요. 뭐 네. 선제적 대응 뭐 이런 단어 나오면서. 그래서 저도 진짜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제가 네. 자료 찾아본 맞아요. 거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CNBC에서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는 반응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워시가 그 개인적인 의견 자체가 금리 인상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가 첫 번째고. 엥? 어, 그래요? 네, 그냥 여기 뭐 CNBC 분석에는 그렇게 아, 화면 그래요?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막 금리를 막 많이 올리고 내리고 이것보다도 대차대조표 움직이는 걸로 하는 걸 좋아하는 네. 사람이라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금리 인상은 TF팀을 만들어놨는데 네. 뭐 TF팀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금리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뭐 한 2번 만에 인상을 해버리는 거니까 뭐 엊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금리 인하해라. 압박을 좀 했으니까 그거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하는데 어제 나왔던 지표들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떨어졌고 이 지수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좀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있는데 거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더 부담이 과중되겠죠. 그리고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도 5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5월 초 기준으로 따지면 3만 개에서 지금 15,000개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뭐 올린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 유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7월 인상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타델 증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25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거가 뭘까요? 연준의 매파적 행보를 지금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뭐 워시가 아니라 연준 네. 내부의 파적 행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연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뭐 선제적 대응.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추정이에요. 추론인데 한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할 수도 있지 왜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조금 두근두근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은 동결이 지금 77%로 우세하고요. 하지만 연내에 한 번 이상은 올린다. 그것 또한 78%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올릴 거면 차라리 지금 하자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여부보다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걸 보는 게 과연 뭐 이번에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네. 그리고 9월에는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연준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라는 게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9월에는 인상하겠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쯤 되면 네. 그 정도로 말씀하시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5월부터 워시 의장이 딱 취임하고 나서 뭐지 생각보다 되게 이제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네라는 그런 게 형성된 지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번 인상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네. 그러면 그냥 인상하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마음 털어내는 편해지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차피 지금 거의 항상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힘들고 이러느니 차라리 연내 한 번 인상이라면 하고 차라리 FOMC에서 이제 더 이상의 올해 인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불확실성 해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입장인지라 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은 드리지만 네.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어떻게요? 동결이라고. 이번에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을 하더라도 선거 지나고 하겠죠. 지나고 나서 네. 연말쯤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을 그냥 박살내겠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 정도의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연내 인상 한 번은 네. 뭐 해야 뭐 12월 선거 정도 끝나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제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내일은 동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FOMC 결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특징주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섹터의 어떤 특징주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다 실적주예요. 셀레스티카 네트워킹 스위치 만드는 기업. 이 기업은 확실히 실적이 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트워킹 스위치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갈 테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우리 장사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코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광통신이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미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지금 막 엄청 모든 선들이 광섬유로 깔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실적 시즌에 항상 이렇게 불안감을 노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했던 시장 속에서 코닝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코닝 주가도 폭락을 하고 광통신 관련주들이 같이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 외에 이제 종목들인데 블룸에너지가
연료전지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그린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현재 10% 넘게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폭 조금 줄였네요. 그러네요. 아까는 막 신나게 올라가다가 네. 또 계속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네요. 음. 그래서 블룸에너지 실적 좋은 거야. 뭐 코멘트 드릴 것도 없고요. 다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쵸. 주가가 그걸 받아주느냐가 문제였는데 일단은 EPS가 확실히 좀 좋아졌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시게이트 뭐 역시나 실적 좋을 거 많이들 예상하셨죠. 스토리지 기업이니까 뭐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게 다 같은 라인업이니까 이게 조금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중에 첫 네. 번째였는데 다행히도 시게이트도 좀 받아줍니다. 주가 간밤에 빠진 거 그대로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 6%, 8%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리고 KLA 요게 좀 아쉬웠어요. 요건 다 이렇게 좋았는데 KLA 주가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DUV 장비 임팩트가 여전히 센 건지 8.9% 장비주들은 좀 안 되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테라다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테라다인 요게 이제 13%, 14%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또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배경이 디램 강세 지속, 낸드 최종 테스트 회복세. 그러니까 테스트용 장비거든요. 테스트용 장비인데다가 로봇공학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실적이 좋았다는 건 일부 뭐 AI 하드웨어 섹터가 블룸에너지의 시게이트, 테라다인까지는 조금 이제 실적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은 그래서 또 빅데이입니다. 오늘 저녁에 버티브, 암페놀, 제네라콜딩스 요 세 개가 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여기가 셀레스티카의 뒤를 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내일 아침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나오고요. 로빈후드, ARM, 퀄컴 램리서치, 포티넷까지 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그리고 플랫폼 뭐 너나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이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자, 애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시가총액 5조 돌파. 이게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맞아요. 사진이 이제 9월에 이제 회사를 떠나는 팀 쿡 네. 웃고 있네요.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위를 하게 됐고요. 네.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하게 됐고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애플 주가 상승세는 현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AI 투자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애플의 결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미래가 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AI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게 좀 어렵죠. 근데 뭐 앞에서도 제가 뭐 길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AI의 어떤 프리미엄 모델과 그리고 오픈형 모델의 어떤 패러다임, 헤게모니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돈 안 쓰고 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다들 힘든 기간에서 현금 많은 애플이 당연히 유리한 거지라는 측면으로 시장은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돈을 언젠가는 쓰겠죠 애플이. 결국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어딘가에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 작년에도 온 디바이스 하면서 애플은 온 디바이스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소식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임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애플 생태계를 무너뜨리지면 비싸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디바이스를 더 많이 퍼뜨리게 하려는 애플의 지금 속내를 좀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그나랑 같이 한다고 하던데. 네. 메타 소식도 볼까요? 네, 메타는 열심히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랑 메타를 묶은 건 빅테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늘 밤,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모레 아침 이렇게 실적을 발표할 테니까 빅테크 뉴스도 계속 챙겨봐야겠죠. 블랙록이 메타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 채권 발행을 위해서 부채를 조달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뭐 이러면은 데이터 센터 질 자금을 마련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야 이것도 부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약간 뭐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애플과 메타의 어떤 다른 모습들 그리고 메타를 우리가 좀 걱정했잖아요. 이러다 AI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열심히 어떤 방향으로든 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또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이죠. 계속 현금 확보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장사하는데 문제 없고 그래서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하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 확실히 좀 보여줬고요.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어요. EPS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플러스로 돌았네요. 요즘은 또 프리캐시 플로우를 진짜 좋아하죠. 그래서 내일 빅테크 실적 나올 때도 캐펙스보다도 이제는 프리캐시 플로우에 되게 예민하니까 그거를 아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이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역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건 UPS인데 UPS는 가이던스까지 좋았는데 UPS는 이제 운송업체죠. 가이던스까지 좋았는데 조금 주가가 그 전에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여전히 유가 부담도 완전하게 소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시간의 실적이거든요. 포드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포드가 이제 포드 에너지 ESS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포드의 주가가 현재 시간외에서 5.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자도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막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0.8% 하락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부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몬델레즈 이제 과자 컴퍼니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가 지금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이제 그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기업인데 시간에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근데 아까 인버터를 또 뭐 중국산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그쵸. 있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또 실적 발표 데이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요새 아침마다 먹을 거를 계속 주세요. 저희가 이제 허기 가진 이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좀 채워보고자 오늘도 살짝 먹는 모습을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우리가 참 힘들죠. 요새 이게 입맛도 없다라고 해요. 요즘에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이제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일을 하고 살지 않겠느냐. 입맛이 없으면은 그냥 밥심으로 어떻게든 먹어라라고 하는데 오리 개인적으로 오리고기 먹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에 대한 의심이 많은 애야. 그래서 오리고기랑 닭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조류잖아요, 둘 다. 근데 오리고기랑 닭고기랑 이렇게 보면은 고기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리고기는 약간 소고기, 돼지고기 같고. 그래서 그게 또 무서웠어.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애입니다. 근데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세상의 오리를 다 없애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먹게 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양념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이거 쌈 싸 먹고 싶다. 딱 계곡 같은데 발 담그고 좋죠. 요거 이렇게 볶아가지고 저렇게 부추도 넣고 밥 볶음밥도 볶아 먹고 해먹고. 네. 너무 맛있겠네요.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저런 매콤한 거 먹어주면 너무 기분 좋죠? 오리 주물럭 저희가 10인분 최초로 국내산 유황오리로 만든 이 보양식 39,800원에 준비했습니다. 빛번 양념 오리볶음 5팩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1인분에 4,000원도 안 해요. 3,980원 꼴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초복, 중복 지나고 이제 말복 남아 있는데 뭐 복날인만 보양식 먹으라는 법 없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또 위에 보양식을 채워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 저렴합니다. 39,800원에 함께 죄송합니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너무 먹으려고 욕심냈나 봐요. 아놀드 파마의 옷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거 4개 다 주는 거예요? 아놀드 파마의 4종 셋업을 최초로 39,800원에 준비했습니다. 이건 주말에 편하게 입으실 때도 좋고 운동할 때 입으셔도 좋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바지가 너무 호들호들하니 시원하니 좋겠네. 바지 좋다 이거. 텐션도 있어요. 이게 흡습속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요 가볍고 굉장히 시원한 그런 재질로 이렇게 약간 카고 팬츠 요즘에 다시 또 카고가 유행인 거 아시죠? 카고 팬츠의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도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주머니가 있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고무줄, 고무줄 바지 준비했습니다. 요거 4종 다 드려요. 4가지 다 드려요. 티셔츠도 딱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로고가 살짝 딱 들어가 있는 요 우산 로고 들어가 있는 요 제품 초록색과 화이트까지. 지금 초록색에는 로고가 살짝 들어가 있네요. 음영으로. 음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4가지 3만 원대. 하나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볍고 시원한 반팔 3가지 그리고 바지 1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컬러 잘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김효진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